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휴식 당지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식품학자 이한승님의 솔직한 식품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10개의 챕터로 간단하게 저자의 주장을 살펴보고 본문 중 결론을 낭독해드리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자는 선하고 악한 이분법적인 인간이 없듯이 음식도 다면적이기에 이분법적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몇 해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무릎팍도사라는 프로에서 월드비전 긴급고 팀장이었던 한비아 씨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에게 영양죽을 만들어 먹였고 아이들은 금세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녀가 아이들에게 먹인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삼백식품이라고 부르는 밀가루, 설탕, 소금, 옥수수가루, 콩가루를 섞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삼백식품이란 희고 정제된 몸에 나쁜 3가지 식품을 말하는데 서양에선 밀가루, 설탕, 소금, 우유 가운데 3가지를, 그리고 밀보다 쌀을 더 많이 소비하는 동양에선 백미와 화학 조미료를 더해서 그중 3가지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근래 우리는 저탄수화물을 선호하고 지나치면 탄수화물을 죄악시하는 경향도 보이는데요. 이는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죠. 사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되려면 탄수화물이 잉여될 만큼 과섭취해야 지방으로 전환되고 축적됩니다. 이는 탄수화물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먹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아시아가 비만율이 가장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아시아가 압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고 우리 생각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탄수화물 섭취량과 비만율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역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냐, 즉 전체 섭취 열량이 비만과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비만율이 가장 낮은 한국과 일본은 하루 섭취량이 3000칼로리에 머무는 데 반해 서양은 3700칼로리가 넘습니다. 즉 한 가지 성분에 대해서 한쪽 측면만을 보고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의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 가공한 식품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트렌드여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원료가 매스컴을 휩쓸고 있고 식약처는 기업들의 기능성 원료를 인정해 줍니다. 최근 메타 분석 같은 의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 지방산인데 국내 연구진이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는 증거가 낮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는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진 백수호인데요. 백수호 또한 기능성 연구의 주체가 기업뿐인 경우가 많기에 검증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백수호 자체도 명확히 갱년기에 어떤 증상에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설명 대신 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라는 말로 뭉뚱거립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점은 매스컴에서 식품 전문가들과 쇼닥터들이 어떤 식품을 띄우기 위해 마치 그 식품이 해당 질환에 정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건데요. 만약 환자가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산에 약초를 캐러 다니거나 항생제 몇 알이면 될 일을 천연 항생성분 함유식품을 먹는 일이 발생하죠. 여기서 발생한 사회적, 개인적 피해 비용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에 투명인간이 되는 법, 귀신을 보는 법, 유체이탈을 하는 법이 실려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터무니없는 말들이죠. 하지만 문제는 위와 같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닌 사실인지 아닌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 전통의학사의 명성을 등에 업고 과학적 검증 없이 마케팅에 이용되고 소비자들도 예책에 쓰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곤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오딱이나 유황오리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여러 옛 문헌에서 치료에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특별히 어떤 점이 좋은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황오리에 사용하는 유황의 법제 방법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오딱을 먹고 전신성 접촉 피부염이 발생한 사람이 30%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으니 굳이 드셔야 한다면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발암물질이 있는 음식을 기피하고 항암물질이 있는 음식을 찾는데 정확히 발암물질이 뭘까요? 우선 암세포란 죽지 않는 세포입니다. 모든 세포는 적절한 때에 죽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데 그 사망 프로그램이 죽은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분열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자신이 속한 개체를 죽이는데요. 즉 발암물질이란 세포의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 LARC의 발암물질 분류법이 있습니다. 1급으로 갈수록 더 위험한 발암물질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졌다는 말입니다. 최근 LARC에서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에, 적색육을 2A군 발암물질에 등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공육과 적색육이 암을 일으킬까요?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염지제와 발색제로 사용되는 질산과 아질산, 헤테로고리아민과 햄철이 그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이 가운데 질산은 고기보다 채소에 더 많고 햄철은 철산 보충제로 임산부에게 권해지는 물질입니다. 즉, 같은 성분이라도 어디에 들어있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위험성이 다른 겁니다. 과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당신이 어떤 식품을 갖고 와도 그 속에 발암물질이 있거나 항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그 음식을 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몇 가지 음식으로 평생을 연명해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발암물질을 섭취한다고 무조건 암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발암물질에 노출된 정도와 기간, 개인의 유전자형 등 다양한 조건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몇 해 전부터 발효식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발효는 사전적 정의로 유기물이 미생물이나 효소에 의해 분해 및 변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 과정은 부패와 본질적으로 같은 과정입니다. 미생물의 분해 결과가 사람에게 유익한가 해로운가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발효와 부패를 구별한 것뿐입니다. 미생물이 우리 좋으라고 발효를 하거나 나쁘라고 부패할 이유도 없고 그저 미생물은 미생물이 살기 위해 자기에게 필요한 일을 한 것뿐이겠죠. 저자는 발효와 부패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합니다.
아직 우리는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는 해로운 물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집에서 직접 발효식품을 만들어 먹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기업의 제품은 품질 관리 검사를 통해 유해성을 점검받는 데 반해 가정에서는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 물질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게 발효식품이라고 말합니다. 천연의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되는 인공의 대명사 MSG는 대체 뭘까요? 일단 화학조미료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인데요. MSG는 이케다 키쿠나에 박사가 다시다 곡물에서 처음 발견한 물질로, 모노는 하나, 소디움은 나트륨을 뜻하니 MSG는 글루탐산에 나트륨이 하나 붙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MSG가 몸에 나쁘려면 글루탐산이나 나트륨이 몸에 나빠야 하는데, 글루탐산은 가장 흔한 아미노산이자 하루에 우리 몸에서 60g 정도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물질입니다. 나트륨 또한 MSG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소금으로 섭취하는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천연이건 인공이건 화학식이 같으면 몸속에서 대사되고 분해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천연이라고 안전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버섯과 보거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한반도에서 1700여 종의 버섯이 자생하는데, 그 중에서 식용은 2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천연이란 말이 선으로, 인공이란 말이 악으로 포장되어 천연 제품이란 말에 비싼 가격을 부과할 때 우리 소비자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자가 말하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섭취량보다 소모량이 많으면 된다는 건데요. 아주 간단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수많은 다이어트 마케팅과 다이어트 보조식품의 유행에 휘둘리고 있지 않나요? 더욱이 다이어트는 어떤 식품을 섭취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미국에서 재밌는 실험 다큐가 있었습니다. 다이어트와 건강의 적으로 생각하는 맥도날드 음식만을 30일 동안 섭취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이 다큐에서 실험자들은 몸무게가 11kg이나 늘었고 각종 건강 관련 수치가 악화되었으며 우울증, 성기능 장애, 간질환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메라브 모건이라는 여성은 맥도날드 음식만 90일을 먹고도 16.7kg을 감량했고, 뉴햄프셔에 사는 소서 웨일리라는 여성도 30일 동안 맥도날드만 먹고 16.3kg을 감량했습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249에서 17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전자는 하루에 5,000칼로리를, 후자는 2,000칼로리를 섭취한 것인데요. 즉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부정확하고 편향되고 선정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들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하는 비용과 폐해에 대해 말합니다. 이 표는 이런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큰 비용을 치렀던 것들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리한 식품안전사고 위해물질 맵이라는 표입니다. 표에서 마이너스 5,5는 실제 위해는 없었는데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컸던 사건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공업용 우지 사건입니다. 1989년 11월 검찰은
삼양이 비식용 우지로 라면을 튀긴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삼양은 미국에서 2, 3등급 우지를 수입해 사용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동물성 지방분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미국에서 우지를 수입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했기 때문인데요. 2, 3등급 우지는 못 먹는 기름이 아닌데도 공업용으로 둔갑한 이유는 간단한 수입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삼양은 기업 이미지 추락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맛봤는데 1995년 7월 법원은 사건 관련자와 기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근거 없는 식품 위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론의 선정적 보도만 단편적으로 기억할 뿐 최종 결론까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자는 식품 마케팅의 두 가지 눈속임법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슬쩍 이름 바꾸기. 대표적인 것이 고로쇠 수액입니다. 고로쇠물의 주성분은 설탕인데 설탕은 몸에 안 좋다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설탕이라는 말 대신 자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고로쇠물이 골리수에서 왔기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홍보하지만 작은 팩 우유 하나만큼의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선 고로쇠 수액을 3리터나 마셔야 합니다. 고로쇠 나무는 무슨 죄인가요? 두 번째는 단위 바꾸기입니다. 100만 분의 1인 ppm과 10억 분의 1인 ppb는 1000배 차이가 납니다. 0.5 ppm과 500 ppb는 같은 양이죠. 하지만 숫자가 크면 많아 보입니다. 어떤 성분이 많아 보이게 만들고 싶으면 ppm보다 ppb를 쓰고 반대면 ppb보다 ppm을 쓰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단위보다 숫자의 크기에 주목하는 걸 노린 겁니다. 저자는 업데이트되는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달걀 노른자나 새우에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었는데 최근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체적으로 찾아보지 않는다면 잘못된 통념들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각 장에서 핵심 내용 및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을 짧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저자가 말하는 결론을 낭독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불안이 지배한다. 학생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꿈을 이루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다. 부모와 사회가 저런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런 사람이란 사회적 약자를 뜻한다. 겁을 주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뭔가가 되고 싶어 하기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직업을 원한다. 하지만 좋은 직업을 얻어보면 알게 된다. 때로는 그게 나랑 맞지 않는다는 것을. 때때로 이 사회의 부조리는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한 번의 뒷전으로 밀려난다. 마음 깊숙이에 남은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와 불안은 대를 이어 세습되기도 한다. 괜찮은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지만 노후가 걱정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주는 보험 몇 개는 갖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혹시라도 늙어서 자식을 고생시킬까봐 불안하다. 누군가에게 뒤처져도 불안하다. 어떻게든 빨리빨리 뒤처지지 말고 따라가야
앞서가야 한다. 빨리빨리는 가장 유명한 한국어가 되었다. 일종의 신경증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 더해 건강염려증이라는 것이 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자기 혼자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믿거나 걸릴 거라고 믿으며 과도하게 염려하는 증상을 말한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건강염려증이라고 한다는데 심하지는 않아도 건강에 대해 과민한 사람들이 있다. 불안과 불신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위험하지 않다. 좋고 나쁘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편하고 즐겁게 즐기는 것이 좋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식품은 약이 아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골고루 적당히 먹는다면 우리는 건강해진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하다. 건강은 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처럼 몸과 마음은 둘 다 중요하다. 특히 자녀를 위한다면 식품보다 정신의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 좋은 것을 먹인다고 행복한 아이가 되지 않는다. 웬만하면 먹는 것은 이미 충분하다.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엉터리 식품 정보가 횡행하는 곳 가운데 인터넷 육아 카페라는 사실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주로 그런 곳에서 좋은 음식, 필요한 음식이라며 기능성을 과장하거나 특정 제품의 홍보를 위해 경쟁 제품에 대한 악선전을 유포하는 일이 일어난다.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한다면 무엇을 먹이느냐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먹일까를 고민하고 가르치는 것이 낫다. 이건 나쁘고 저건 좋다고 하기보다 절제와 감사의 미덕을 알려주는 편이 낫다. 함께 밥을 먹으며 사랑과 정을 나누는 게 더 좋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먹는 아이를 키운다면 그 자체가 성공일지도 모른다. 어떤 식품은 좋다, 어떤 식품이 나쁘다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가장 간단하고 쉬운 원칙들을 생각해보자. 그 원칙에 따라 먹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먹는 것을 지배하면 된다. 영양소가 고른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원칙 말이다. 불로초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당신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병을 치료해 줄 수는 없다. 가족력, 개인적인 유전형, 특정한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되 특정 식품에 대한 과도한 불신과 정죄는 지양해야 한다. 인생의 비밀은 때로 가장 단순한 곳에 숨어 있다. 걱정과 불신이 아니라 즐겁고 가벼운 마음이 당신을 건강한 삶으로 이끌 것이다.